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시리얼 예측에서 트랜스포머 구조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문에 대해서 발표할 김지연입니다. 일단 기존의 시계열 예측 문제에서 어떤 접근법들이 이제 이용되어 왔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통적인 시계열 예측 방법으로는 이제 그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한 이제 아리마 모델 기반의 정통적인 방법론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머신러닝을 적용한 기법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딥러닝 기반 기법들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점점 딥러닝 기반 모델들 위주로 이제 사용이 되어 오다가 이제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롱텀 시리즈 포캐스팅 문제라고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시퀀스의 길이가 긴 롱텀 시리즈 포캐스팅 문제에서 효과적으로 알려진 모델들은 다 트랜스포머 기반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연구가 어떤 모티베이션을 갖고 진행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트랜스포머 모델은 기본적으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세-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이제 어떤 두 토큰 간의 의미론적 관계성을 추출하는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두 토큰 간의 관계성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는 순서를 따로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특히 시계 예측 문제에서는 그런 시간적인 순서가 매우 중요하고 또 연속적인 그런 시간의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시계 예측 문제에서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셀프 어텐션은 아까 말했다시피 순서를 크게 이제 임베딩 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 연구의 저자들은 실제 트랜스포머 모델이 시계 예측 문제에서 진짜로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랜스포머에서는 이 셀프 어텐션의 그 순서를 잘 포착하지, 포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포지셔널 임베딩을 추가적으로 해주고 있지만 이 포지셔널 임베딩이 실제로 이 시계 예측을 위한 순서를 잘 포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에는 뭐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는 그 후에 이제 그 실험 과정에서 나와서 이제 그 관련한 필요 내용들은 그 후에 이제 짧게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어떤 기간의 관계성을 이제 인베딩 하기보다는 어떤 한 토큰과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 와이즈 측면에서 그 사이의 의미론적 관계를 인베딩 하기 때문에 이런 기간적인 그 순서적인 변화가 중요한 타임 시리즈에서는 조금 제한성이 있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포지션 인베딩을 통해서 그런 이제 셀프 어텐션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실제 이제 시계를 지에서 중요한 템포럴 인포메이션, 즉 추세나 이제 주기성과 같은 이러한 정보들을 포착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 예측 문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간단히 이제 얘기를 하자면 IMS 방식은 어떤 한 시점을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 예측한 시점을 다시 인풋으로 사용을 해서 다시 아웃풋을 내뱉고 또 그 아웃풋된 결과값을 이용하여서 다시 인풋 값을 내뱉는 이러한 이제 전략을 사용하는 방식을 IMS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IMS 방식에서는 만약에 새로 예측한
예측한 시점에서의 결과값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 결과값이 다시 새로운 인풋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잘못됐을 경우 그런 에러 사항들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에러 어큐뮬레이션 이펙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IMS 방식으로는 계속 오류가 누적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IMS 방식은 짧은 기간에 예측하는 그러한 태스크에서 주로 사용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DMS 방식으로는 아까 이제 한 시점 다시 이제 예측하고 그걸 다시 인풋으로 넣고 이거랑 좀 달리 그냥 한 번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10일간의 데이터를 예측하고자 할 때 한꺼번에 그냥 10일간의 데이터를 이제 출력값으로 내뱉는 그러한 전략이 이제 DMS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런 IMS의 단점으로 인해 이런 긴 기간을 위한 예측 문제에서는 이런 DMS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롱텀 타임 시리즈 폴캐스팅 문제에서 이제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그런 아까 이런 그 위쪽의 5가지 모델들은 다 대부분 다 DMS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이런 그런 복잡한 트랜스포머 모델이 아니더라도 단순한 모델인 그냥 한 계층의 레이어를 갖고 있는 리니어 모델로도 충분히 이제 롱텀 시리즈 프레딕션이 가능하다라는 걸 제시하기 위해 이런 새로운 LTSF 리니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DMS 방식을 차용해서 리니어 모델을 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제 문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자들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이 L 같은 경우는 인풋 시퀀스의 길이를 의미를 하고, 이제 T, future time sequence 같은 경우는 예측하고자 하는 시퀀스의 길이를 의미하고, 이 C 같은 경우는 발열량의 예측 문제에서 이 변수의 개수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은 인풋 시퀀스의 형태를 나타내고 이제 오른쪽은 아웃풋 시퀀스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일단 LTSF 리니어 모델을 새로 이제 저자들은 제시를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한 계층의 단순한 리니어 모델이고 DMS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모델 구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한 변수마다 각각의 이제 웨이트를 계산해서 이제 아웃풋으로 내뱉는데 이 여기 사이에 있는 그 W가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인데 이 매트릭스는 변수만에 모두 다 똑같은 웨이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니어 모델들 같은 경우는 단순한 구조로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 설명 가능한 장점들이 있어.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사용하기보다는 이런 새로운 단순한 모델을 사용하는 방식을 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LTSF 리니어 모델 말고도 추가적으로 2가지 모델을 더 제시하고 있는데 D 리니어 모델이랑 N 리니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D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는 수열 예측 문제에서는 추세 그리고 이제 주기성, 뭐 계절성 같은 이러한 성분들을 담고 있는데 디컴포지션 스킴이라는 것은 그런 시일 데이터에서 추세를 따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그 분류되고 남은 그 잔여 데이터를 이제 시즈널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시즈널과 트렌드를 따로 2개 분류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리니어 모델을 해와서 이제 새로 2개의 예측값을 내뱉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개 나온 그 예측값을 합쳐서 최종 하나의 결과값을 내뱉는 모델을 이제 비리니얼 모델이라 하고, N 리니얼 모델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그 데이터의 분포가 바뀌었을 때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델로 이제 T 리니얼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추세를 이용하기 때문에 추세가 분명한 경우에 효과적이며 N 리니얼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의 분포에 변화가 있을 때 더 효과적인 성능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시계열 예측 문제에서 많이 사용되는 9가지 데이터셋과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인 이제 5가지 모델을 주로 비교 모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잠깐 보시면 대부분 지금 이 굵은 선으로 된 이 검은 글자들이 이제 제일 모든 모델들을 통틀어가지고 가장 성능이 좋은 값을 이제 굵은 선으로 나타냈고, 이제 아래 줄이 그어져 있는 밑줄이 그어져 있는 모델은 이제 그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의 성능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리니어 모델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보다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숫자적인 측면보다 이제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자면, 이 빨간 선이 실제 데이터 값이고, 이제 주황색 모델이 리니어 모델, 비리니어 모델이고, 이제 나머지 색깔의 그래프 선이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인데, 지금 보시면 엘렉트리시티랑 이제 ETTH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두 리니어 모델이 실제 데이터값과 비슷하게 이제 예측값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은 되게 실제 데이터와 큰 차이를 이제 보인다는 거를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체인지 레이트의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크게 주기성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이러한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은 오히려 이런 단순한 예측 문제에서도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저자는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실험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LTSF 리니어 모델과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이 실험에서는 입력 시퀀스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모델의 성능이 좋아지냐 이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원래 실제 템포럴 릴레이션을 잘 포착할 수 있는 경우 인풋 시퀀스가 길어진다면 더 많은 인풋 시퀀스를 가짐에 따라 더 성능이 좋아져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이 분홍색 모델이 리니어 모델이고 나머지 모델들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인풋 시퀀스 길이가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성능이 비슷하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오히려 성능이 나빠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분홍색 모델이나 빨간색 선이 이제 리니어 모델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인풋 시퀀스가 길어짐에 따라 점점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그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에서는 템포럴 릴레이션을 잘 포착하지 못하는 반면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는 템포럴 릴레이션을 잘 포착하는구나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에서는 여기서 클로즈랑 푸어 같은 경우는 클로즈는 이제 예를 들어서 0번째부터 100번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100개의 데이터를 예측하고자 할 때 바로 그 뒤인 101번째부터 200번째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경우라면 펄 같은 경우는 이제 201번째부터 300번째 그러니까 이제 인풋 시퀀스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대한 데이터를 인풋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클로즈에 비해 둘 다 4의 인풋 같은 경우가 더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이 실제 템포럴 릴레이션을 포착하기보다는 바로 이제 아웃풋 시퀀스와 이제 바로 근처의 데이터, 이제 그 인접한 경향성을 많이 포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실험에서는 점차 이제 인포머 모델을 점차 이제 더 단순한 구조인 리니어 모델로 이제 변화시키면서 성능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포머 모델의 성능은 이제 왼쪽이고
오른쪽은 리니어 모델의 성능인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 두 번째, 두 번째 컬럼 같은 경우는 어텐션 메커니즘의 리니어 모델로 변환한 모델, 그리고 세 번째 컬럼은 이제 인베딩과 리니어 모델을 제외하고 다 나머지 구조를 제거한 모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점차 인포머의 복잡한 구조에서 리니어의 단순한 구조로 이제 모델을 변화시킬 때 성능이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리니어 모델과 트랜스포머 모델이 템포럴 오더를 잘 포착하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실험을 더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 데이터의 순서를 섞었을 때 성능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 두 번째 컬럼에서의 셔플은 아예 그 데이터를 섞었을 때 FX, 네, 세 번째 컬럼 같은 경우는 이제 절반만을 이제 뒤바꿨을 때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스테인즈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리니어 모델을 제외하고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은 다 데이터를 섞었을 때도 성능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리니어 모델은 다소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보다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섞었을 때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는, 그 리니어 모델이 순서적인 정보를 잘 학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ETTH1 데이터셋 같은 경우, 지금 잘 보시면 이제 패드, 패드포머 모델과 오토포머 모델에서 셔플을 했을 때 데이터의 예측 성능이 되게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이유는 이제 패드포머랑 오토포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인풋 값으로 포인트 와이즈가 아닌 시리즈 와이즈로 일부 그 순서적인 정보를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는 잘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값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패드포머랑 오토포머 모델은 이제 포지션 인베딩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모델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같이 넣어주고 있는 포지션의 인베딩과 템포럴 인베딩을 제거했을 때 어떤 성능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실험인데, 플랫폼이랑 오토폼 모델에서는 포지셔널 인베딩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성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랑 오토폼이랑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그 시리즈 와이즈를 인풋 값으로 넣어줌으로써 그래도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는 이제 그 데이터의 순서를 어느 정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포머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과 템퍼럴 인베딩을 제거를 했을 때 모두 성능의 변화가 확 안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인포머, 오토포머 이런 모델들이 나온 이유가 트랜스포머 모델 자체가 이제 계산 복잡도가 L 제곱으로 되게 계산 복잡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구조를 변화시킨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포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 복잡도가 조금 L 제곱보다는 낮춘 뭐 L 로그 L이라고 하고, 오토포머랑 패드포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른 모델 같은 경우는 뭐 계산 복잡도가 L까지 그런 계산한 모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실제 이제 실험에서 얼마나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많고 또 이제 인퍼런스 타임이 얼마나 걸렸고 이제 메모리 사용을 어떤지를 확인해 봤을 때 이론적인 그런 값들만 작아질 뿐이지 실제적인 실험에서는 크게 계산 복잡도에서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비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가 훨씬 적고 이제 인퍼런스 타임이 낮고 그리고 메모리 사용이 훨씬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러한 실험들을 통해서 실제 이제 트랜스포머를 계산 복잡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한 이러한 더 복잡한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이 실제 이러한 그 시계 예측 문제에서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논문에서는 실제 이제 롱텀 시리즈 포캐스팅 문제에서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이런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의 효과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 복잡한 구조가 아닌 이제 매우 단순한 이제 한 계층의 리니어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이거를 이제 베이스 라인으로 잡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봤을 때 리니어 모델들이 오히려 이런 복잡한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보다 더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성능이 비슷하더라도, 이제 트랜스포머는 복잡한 모델 구조로 인해 어떤 관계를 담고 있는지는 약간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이런 단순한 모델들 같은 경우는 설명 가능성의 이점으로 인해서 이런 단순한 리니어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